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다. 아직은 하락 추세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뭐 내년 1, 4분기 가야지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부동산 바닥, 반등 기사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놓치면 바닥을 놓치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거래량도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부동산이 우리 가계자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식은 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저도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네. 76%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데, 저는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그래서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마지막 정상은 굉장히 가팔라요. 네네. 최근 2년 동안 정말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가파르게 오른 거는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파르게 오른 거 떨어지고 약간 반등하는데, 네. 저는 우리가 하산하다 보면은 계속 내려올 때도 작은 언덕들이 있거든요. 네. 이번 반등이 큰 언덕 정도일 것이다. 아직은 하락 추세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금리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반기 또 그것 금리 떨어진다고 보시는. 저는 금리 떨어진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을 결정하는 게 초기에는 금리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요. 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집값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게 경기예요. 경기는 이제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금리가 오르니까 집값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집값 오른다. 네. 이런 일방적인 사고는 조금 저는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집값을 결정하는 게 금리도 있지만 경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도 오르죠. 근데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다. 네. 물론 심리는 개선됐어요. 한국은행에서 가계 소비자 심리지수 작성할 때 부동산 심리도 물어보거든요. 작년 11월 달에 61이었어요. 네. 61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100 기준으로요. 100이 넘으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거고 100이 하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61이었으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올 3월 보니까 8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오. 많이 올라왔죠. 네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심리지수 발표할 때요. 네. 여자하고 남자하고 구별해서 발표를 해요. 아, 진짜요? 예. 왜요? 대상자가 여자도 조사하고 남자도 조사하고 네. 그런데 보니까 여자 지수가 항상 조금 더 높더라고요. 네네. 제가 상관관계수를 구해보니까 여자 지수가 실제 부동산 가격하고 상관계수가 남자보다도 높아요. 집은 가정에서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보니까 이 여자 심리지수, 부동산 심리지수 한국에서 발표한 게 실제 집값에 대한 한 15개월 정도 선행을 하더라고요. 작년 11월이 저점이었으니까 그 선행성이 유지된다고 보면은 내년 1, 4분기 가야지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저점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게 건설회사 파산을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까요? 파산 일으킬 수가 있죠. 지금 우리 미분양 가구가 2월 말 현재 7만 5천 가구거든요. 7만 5천. 그런데 아마 건설회사들이 신고 안 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건설회사 왜 신고를 안 하냐면은 자기 건설회사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면은 사람들이 더 싸게 사가려고 안 사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숨긴대요. 그래서 정부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그러는데요. 악성 미분양이라는 게 뭐냐면은 준공을 했는데 안 팔린 거예요. 그게 정부 통계가 8,500가구인데 그런데 한 부동산 사이트 그런 걸 조사한 회사에서 분석해 보니까 그게 거의 17,500가구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 회사들이 건설을 신고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정부에서도 국토부 장관이 10만 가구도 갈 수 있다. 그때까지는 안 사주겠다. 그러니까 2009년 6월에요. 우리 미분양 주택이 16만 5천 가구까지 갔었어요. 네. 지금 7만 5천 가구니까 공식적인 통계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낫죠. 그때는 일부가 정부가 미분양 집을 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사겠다, 아직은.
그래서 일부 건설회사들 저는 어려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수치는 언제부터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나요? 예,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아마 10만 가구가 넘어서면은 예, 정부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10만 가구 갈 때까지는 좀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내년 1분기까지 그럼 집값은 좀 하락 추세일 것이라고 보신다고 보면 될까요? 뭐 지금 그 한국은행 부동산 소비 심리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요. 뭐 저는 뭐 다른 통계 보면은 그것보다도 더 조금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물론 그 부동산이라는 게 뭐 차별화가 심화되죠.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니까요. 예, 작년 6월부터 KB 국민은행 기준이거든요. 이게 한국부동산원도 조사하고 KB 국민은행도 조사하는데, 예, 저는 저 KB 국민은행이 1986년부터 데이터를 발표하기 때문에 KB 국민은행 걸 장기 시리즈 분석이라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작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보니까 전국 아파트가 8.2% 떨어졌는데요. 서울은 8% 떨어졌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도 노원구가 11.4%, 도봉구가 11.2%, 강남 5.6%, 서초 4.2% 떨어졌는데요. 근데 용산은 1.8%밖에 안 떨어졌어요. 용산이 최상급지인가요? 그 대통령실도 그래가지고 그런지 용산이 정말 안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용산까지 떨어져야지 예, 부동산 가격이 예, 저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지금 너무 비쌉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이제 어쨌든 서울에서 상급지라고 하면 모두가 아시는 강남구, 그다음에 서초구, 그다음에 또 용산구도 있는데 여기 집값도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이것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비싸다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소위 이거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PIR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 2021년 말에 19배까지 서울 중간 가구 소득을 가진 사람이 중간집을 사기 위해서는 19년 하나도 안 쓰고 저축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그 10월 통계 보니까 17.6배로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요. 이게 장기 평균이 한 12배 정도 되거든요. 예, 이거는 서울 평균이 그렇고요. 뭐 강남, 서초 이거 지역별로는 구별로는 안 나오는데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높을 겁니다. 여기까지 떨어져야지 예, 저는 집값이 예, 바닥에 왔다. 그리고 정부도 지금 대부분의 지역은 다 그 규제 지역에 세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용산, 강남, 서초 뭐 이런 것들은 규제 안 해. 계속 규제하고 있죠. 예, 저는 이런 것까지 해제할 때가 집값이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게 그러면 정부 정책 이제 규제 완화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최악의 상황에 정부는 또 그런 것도 외에 또 어떤 규제 완화 정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 규제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DSR이라고 있어요. 그냥 소득 대비 대출 얼마나 해줄 것인가. 이게 지금 40%로 예, 막아놨거든요. 예, 그런데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뭐 건설회사를 파산하고 그다음에 일부 저축은행들 그다음에 그 새마을 금고들 뭐 이쪽 많이 투자하는 회사들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파산할 정도 되면은 저는 이것마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서 지금 40% 이걸 대출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올릴 상황이 가야지 저는 집값이 바닥이 아닌가. 근데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다려도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기다리면 되는 것 같고 조급해 하실 필요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제자들도 뭐 결혼하고 줄에 살라고 그러고요. 집 언제 사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요즘은 또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결혼 많이 하잖아요. 예, 점차. 요새 계속 주마다 결혼식 다니러 저도 바쁜데요. 교수님 집은 언제 사야 될까요? 여윳돈 있으면 집이라는 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당신네들 소득으로 그 돈을 마련하려면 너무 크지 않느냐. 그 금융에서 돈을 많이 빌려야 되지 않느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자. 예, 그런 식으로 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1주택자분들은 지금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1주택자는 버텨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럼 다주택자분들은 좀 언제쯤 결국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도 다주택자분들의 규제 완화해줘서 집을 좀 사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거기에 규제 많이 완화해버렸죠. 예. 근데 이미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새 뭐 제가 받으려면 거래가 안 될 거예요. 뭐 아주 싸게 내놔야지 아마 팔릴 겁니다. 예. 근데 물론 저는 늘 부동산이라는 건 첫째, 둘째, 셋째도 위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위치가 좋은 데는 좀 올라가겠죠. 예, 그런데 저는 평균적으로는
우리 집이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사는 데다. 그동안 뭐 인구 고령화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집값을 떠받드는 게 우리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이하로 떨어지면서 소득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통계청 추계에 따르니까 2029년이 가구수 정점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줄어든다는 거죠. 몇 년 안 남았어요. 그 사이에 한 번은 더 올 수가 있는데 집이라는 거는 아주 멀리 내다보고 집을 사야 되죠. 방금 전에 용산구 얘기해 주셔서 우리 대표적으로 어쨌든 서울의 상급지로 불리는 키워드 두 가지가 강남 3구, 그다음에 마용성이잖아요. 예. 마포, 용산구, 성동구인데 그 중에서 용산구를 많은 분들이 이제 최상급지로 봐주시고 하는데 예. 용산구는 앞으로 이제 강남 3구도 다 넘어설 수도 있는 뭔가 요즘에 집값 하락세를 버티는 거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람들이 용산으로 몰리면은 뭐 강남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좀 몰릴 것인가? 네. 이거는 뭐 다양한 뭐 정치, 문화, 사회 네. 이런 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요. 특히 집값은 교육 요인도 많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용산에 그만큼 교육 시설이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용산에는 학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근데 하여튼 이번에 제일 더 떨어진 것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됐고 풍수지리설 용산 좋다 네. 이런 뭐 심리적 요인도 작용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용산이 제일 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마저 무너져야지 네. 집값이 바닥이라는 겁니다. 교수님 어쨌든 그러면 향후 1년 짧게는 길게는 뭐 몇 년 정도 더 하락세 보시지만 지금의 하락세의 방향이 작년만큼 급격하다고 또 보시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에서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아까 산 그 정상 아주 가파른 데는 가파르게 올랐다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안만하게 떨어지는 국면이 오랫동안 그런 국면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완만하게 떨어진다면 혹시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시 한번 또 큰 폭락이 올 수도 있을까요? 금융 시스템 위기 정도 봐야 되죠. 은행들의. 은행들의 아마 일부가 저축은행 파산되고, 그 다음에 뭐 새마을금고 파산되고, 일부 증권회사 파산되고, 큰 은행은 파산 안 할 텐데요. 뭐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초반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한 15% 정도 떨어졌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핵심 지역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큰 기금 자문위원을 하는데요. 거기가 기금이 커져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뽑고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근처 강남 일대 사무실을 찾아보니까 공실 사무실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도 강남은 사무용 부동산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그 주변으로 가면은 또 다르겠죠. 또 다르겠지만은 아직까지 강남은 그렇다는 거 보니까 우리는 미국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그 일반 주택 시장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 주택 시장이 우리하고 똑같이 작년 6월을 고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전국 아파트 가격이 작년 6월 고점에 비해서 지수가 8.2%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만은 미국은 1월까지밖에 통계가 발표 안 됐는데 고점에서 4.5%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제 미국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국 부동산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위험한 주택이나 투자는 좀 어떤 게 있는지 한 번만 정리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정말 차별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금융회사 다녔고 주택 부동산에서는 지금까지 돈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집값도 오르기는 올랐는데요. 그런데 제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핵심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희 부부같이 공기 좋은데 주변으로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거의 안 올랐거든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그랬지만 저성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차별화예요. 앞으로 차별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은 이번에 떨어지고 다시 많이 오를 수가 있던데요. 그런데 핵심 지역이 아닌 거는 인구 감소, 가구수 감소 이런 거 하면서 참 오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지난 상승장처럼 큰 상승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핵심은 들어가는 게 그래도 제일 안전한 그렇습니다. 선택이 그런데 핵심은 지금 또 비싸죠. 근데 그 핵심이 그럼 떨어졌을 때 좀 잘 노려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또 이번에 경기 순환 알고 갑시다라는 책 내셨는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어떤 걸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금융회사 하면서 정말 많은 부자들을 만났는데요. 네. 부자들 공통적인 특징이 시대에 당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아. 하거든요. 시대에 당하면은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 큰 부를 축적할 수가 있다는 네.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그 삼성전자 주가예요. 삼성전자가 2021년 상반기에 9만 원 갔을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경기 선행지수는 2020년 6월을 정점으로 꺾이고 있었어요. 네.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 삼성전자를 9만 원대 사는 게 아니라 6만 원대에 더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경기 국면을 뭐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경기 국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하고요. 경기 국면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예, 그런 지표, 어떤 경제 지표를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뭐 사실 경기, 통계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가능한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이 책을 쓴 거고요. 한 3년 전인가요? 또 금리 환율 알고 갑시다. 금리 환율 알고 갑시다. 그것도 금리 환율에 대해서 쉽게 한번 써봤어요. 그동안 책을 제가 굉장히 여러 권 냈는데요. 시황을 다루는 책은 3개월 팔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기본을 다룬 책을 썼더니, 예를 들어서 경제지표 총독법, 금리 환율 알고 갑시다. 이런 경제 기본을 다루는 책은 꾸준한 수요가 있더라고요. 한 번에 많이는 안 팔리는데요. 계속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작년같이 사실 매크로가 휩쓰고 간 장에서는 매크로 관련된 뉴스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자기가 그 매크로의 경제 지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듣는 것보다는 한번 제대로 정립하고 듣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사더라도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야지 좀 더 싸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교수님은 책 인쇄 대부분 또 기부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 거의 다 기부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세금은 좀 대기해서 조금, 4월, 5월. 세금은 빼야죠. 5월 되면은 또 세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책이 팔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세금은 좀 빼놓고 전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늘 헷갈리는 이제 매크로 정보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시면 이 책 보시면 큰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아까 전부터 이제 삼성전자 굉장히 지금 좋게 보신다 하셨는데 저 교수님 말 믿고 삼성전자 한 1,000만만 사도 되는 건가요? 아마 아까 6월, 8월에는 주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 아마 6월, 8월 사이에 지금 안 사셨다면은 네. 한 번 더 사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 한 종잣돈 5천만 원 있는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한 2,500원 와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은 네. 제가 주가가 여기서 한 2,600 근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가가 2,600도 넘으면은요 굉장히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올 텐데. 나오겠죠. 이제 또 올라갔으니까. 예,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네. 예, 저는 6월, 8월 사이에,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8월이 저점이 나오거든요. 이게 한 달 뒤로 갈 수도 있고 앞당겨질 수가 있는데요. 8월 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그때 주식을 5천만 원 가지고 계시면은 한 3천만 원 이상, 삼성전자든 우량주 사시고요. 그때 2차 전지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 2차 전지도 좀 나눠서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자기 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채권이 최고다. 그래서 한 20% 정도는 채권 사놓으시고 2, 3년 기다리시면은 안정적으로 상당한 수익이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는 2차 전지로 완전 가득했잖아요. 올해 하반기도 2차 전지라는 키워드는 계속 갈까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아까 미국 이야기했습니다만 2032년에 지금 전기차 연간 판매 6% 정도 되는데 67% 팔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부가 자동차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2032년까지도 계속 전기차는 시장에 관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기차보다도 셀이나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차 만들려면 수백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부품이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도 만들 수 있고, 우리 LG전자도 맘만 먹으면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LG전자가 전장사업, 그쪽에는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앞으로 전기 자율주행차로 갈 텐데요. 그러면은 전장을 제일 잘하는 회사들이 자동차도 저는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핵심 배터리.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자동차 회사보다는
셀을 만드는 회사나 그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더 시장에 관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지난 한 1월쯤에 또 뵙고 이번에 4월에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뵙고 있는데 다음에 뵈려면 아마 한 또 7월, 6월 말씀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 동안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 뭐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싸졌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시기다. 그래서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강조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일대 로버트 실러 교수가 쓰는 용어거든요.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명목 GDP로 평가하면 아직도 주가가 20% 정도 저평가됐거든요. 시간이 가면은 주가가 3천 넘는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네, 그런 시기를 좀 대비하고 우리가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올 1월에 2180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때 못 사신 분들은 아마 8월 전후에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지금은 좀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는 또 3개월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영혁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